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위데이터랩의 박소민이라고 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가명 임명 처리, 그러니까 비식별화를 위한 기술과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서 먼저 가명 임명 처리를 위한 기술 이 6가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을 설명해 드릴게요. 작년부터 이제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면서 비식별 조치가 된 개인정보를 상업적이나 연구 목적으로 그 명시적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기업들의 비식별화 솔루션 수요가 급증하였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럼 비식별화라는 게 가명 임명 처리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가명 정보와 임명 정보가 무엇이냐 했을 때 보통 가명 정보는 이제 특정 투과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그러니까 이제 좀 아까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추가 정보가 있으면 이렇게 결합하여서 알아낼 수 있는 게 가명 정보고요. 임명 정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임명 처리를 해서 개인임을 아예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를 이제 임명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명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데이터와 결합해도 알아낼 수 없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지금 예시를 보시면은 가명 정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01 앞에 있고, 그리고 뭐 일련번호 대체, 그리고 주소 같은 경우에도 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명 정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 마스킹 처리가 되어 있죠. 주소와 이름에 대해서. 그리고 뭐 주소 같은 경우에도 뭐 경기도 성남시까지. 그래서 임명 정보가 좀 더 비식별 기술이 많이 들어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사업이 그렇게 많이 발전하면서 그런 시장과 함께 비식별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제 데이터 보안 업계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식별화 처리를 하면은 뭐 상업적 목적이든 뭐 빅데이터 분석이든 다 이용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제 비식별화 처리가 정말 중요하게 됐죠. 그래서 이 비식별화 처리를 바탕으로 아까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로는 대표적으로 뭐 파수, 그리고 뭐 이지서티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를 비식별화 처리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비식별화 시장이 이제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빅데이터 플랫폼 또는 뭐 통합 데이터 저장소 사업을 추진하며 이제 비식별화 솔루션을 이제 그렇게 각 사업 기업들이 이제 도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식별화 처리의 전문 인력이 전문 인력을 보충함과 함께 개인정보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 모델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가명 임명 처리 과정을 하는 데에도 이제 순서가 있는데, 먼저 가명 처리 환경으로 이제 옮깁니다, 데이터를. 그래서 뭐 SQL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엑셀로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명 처리 환경으로 옮기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가명 처리를 할 것인지 그 수준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가명 처리를 하는 단계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가명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삭제, 통계 도구, 일반화, 암호화, 무작위화 기술, 기타 기술 등이 있는데, 이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명 처리를 하고 나서 이게 제대로 비식별화가 됐는지, 이게 다시 재식별될 위험도는 있는지에 대한 그런 위험도를 측정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을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K 익명성, 뭐 L 다양성, T 근접성 등을 적용해서 이제 다시 재식별될 위험성이 얼마나 되고, 그 위험이 기준치를 넘어가면은 다시 가명 처리를 거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 위험도를 측정했을 때 기준치를 만족하게 되면 이제 가명 데이터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명 임명 처리를 위한 기술 중에 이제 삭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삭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에 예시를 보시면 뭐 김철수, 이영희 같은 이름을 뭐 아예 없애버리고, 그리고 핸드폰 번호도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좀 더 민감한 정보, 개인을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분 삭제 같은 경우에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데이터의 일부분만 삭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명 같은 경우에는 뭐 성만 남긴다든지,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에는 뭐 뒷자리만 남긴다든지, 뭐 주소 같은 경우에는 뭐 구 단위까지만 남긴다든지 하는 식으로 삭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행 항목 삭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해당 데이터에서 레코드, 그러니까 행을 삭제하는 건데요. 뭐 다른 정보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행 항목을 삭제하는 것인데, 여기 옆에 표를 보시면 누적 포인트 항목을 보시면 이제 이윤정이라는 사람의 누적 포인트가 굉장히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수치가 높아서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데, 이러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식별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이 이윤정이라는 사람의 모든 정보, 행을 날려버리는 것이 이제 행 항목 삭제입니다. 그리고 로컬 삭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행을 다 날렸지만 이제는 그 누적 포인트만, 그렇게 이 특이치에 해당하는 이 행과 이 해당 행과 이제 항목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을 로컬 삭제라고 합니다. 마스킹에 대해서는 이제 옆에 예시를 보시면 이름이 있는데, 이제 이름 같은 경우에는 성만 남기고 이렇게 다른 기호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핸드폰 번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호로 다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마스킹,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마스킹 처리가 됐다 하는 것을 보통 개인정보 일부 또는 전부 대체로 분류가 되는데, 근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마스킹 하냐에 따라서 데이터의 이 마스킹된 부분의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없어져서 어떤 문건에서는 또 삭제로 분류가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스킹 같은 경우에도 어떤 기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원래 정보로 다시 복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마스킹 처리가 된 데이터를 다시 원래 정보로 복원할 수 없는 그런 비가역성 자명 처리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 삭제로 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스킹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삭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기술들이 다 삭제인데요. 이 삭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의료 데이터나 뭐 금융 데이터 같은 경우, 특히 의료 데이터의 투약 코드 같은 경우, 이렇게 굉장히 민감하고 식별성이 높고 그런 정보, 개인을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정보 같은 경우에 보통 삭제 기술이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통계 도구인데요. 통계 도구 중에서 통계 처리는 그 데이터를 평균값, 최대값, 최소값, 최빈값, 중간값 등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옆에 표를 보시면 통신료 같은 경우에는 각 이 통신료 데이터들의 평균을 내서 그 평균값으로 다 대체를 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옆에 최대값 같은 경우에는 통신료의 최대값을 구해서 최대값으로 다 대체를 하고, 그리고 뭐 최빈값 같은 경우, 가장 많이 나오는 값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최빈값을 구해서 다 모든 최빈값으로 다 대체를 하고, 그리고 정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신료가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거를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거. 그리고 뭐 중간값으로 이제 대체를 하는 그런 것을 이제 통계 처리라고 말합니다. 부분 통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아까는 전체 데이터 항목에 대해서 통계 처리를 했다면, 이제는 뭐 지역 단위별로 서울이라는 지역의 데이터 동지 집합, 뭐 나주라는 지역의 데이터 동지 집합, 이런 지역별로 어떤 평균이나 뭐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구해서 그 금액으로 대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은 소득 금액의 이 평균값을 구해서 대체를 한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통계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번화가 있습니다. 1번화 같은 경우에는 범주화라고도 하는데요. 1번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처음으로 일반 라운딩인데, 라운딩은 말 그대로 이제 뭐 올림하거나 뭐 레임하거나 아니면 반올림하는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집계 처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맨 위에 첫 번째 표를 보시면은 뭐 올림한
그런 그러니까 데이터를 올림했을 때, 또는 내림했을 때, 또는 반올림했을 때 이렇게 가명 처리를 할 수 있고, 뭐 특히 라운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히 금융 데이터 같은 경우 금액 단위가 크고 또 세부적일 때 작은 단위, 그러니까 100 단위에서 라운딩을 하면은 이렇게 세부 정보가 다 계속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라운딩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은 라운딩이고, 그리고 이렇게 금액 단위가 크고 세부적일 때에는 100 단위, 이렇게 작은 단위에서 라운딩 하는 게 아니라 큰 단위에서 라운딩을 해서 이렇게 세부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적절한 라운딩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랜덤 라운딩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 데이터에 따라서 뭐 단위에 대해서 뭐 랜덤한 그런 기준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는 10,000 단위 라운딩, 또 어떤 데이터는 뭐 100만 단위 라운딩 이런 식으로 가명 처리 기법 적용하는 것이 랜덤 라운딩이라고 하고요. 제어 라운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맨 옆에 표를 보시면 지금 이 원본 데이터에 평균과 합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51세, 합계는 뭐 51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일반 라운딩을 뭐 적용을 했다 해서 지금 내림을 적용을 했다 하면 뭐 내림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뭐 올림을 적용하거나 해서 가명 처리를 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비식별화된 라운딩 처리를 한 이 데이터의 평균과 합계를 구하면 50세 500으로 원본 데이터와 평균과 합계가 달라요. 그래서 나는 비식별 처리를 하더라도 이 원본 데이터의 그 평균과 합계와 일치하도록 만들고 싶다 했을 때 어떤 데이터를 집어서 그 데이터를 올림해주거나 내림해주거나 해서 이 원본 데이터와의 평균과 합계를 맞춰주는 것이 제어 라운딩이라고 합니다. 상하단 코딩은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양 끝단의 정보, 정규 분포를 띄면은 이 가운데에 있는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있는 데이터는 식별성이 낮기 때문에 위험도가 좋지만 이 양 끝단에 있는 데이터는 데이터의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식별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재식별될 위험도도 높기 때문에 이렇게 양 끝단에 있는 적은 수의 분포를 가진 양 끝단의 정보를 범주화 등의 기법을 사용을 해서 식별성을 낮추는 기법을 말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금융 데이터가 있는데 금융 데이터에서 이렇게 나이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했을 때 보통 이제 그 경제활동이 이제 가능한 인구, 예를 들면은 뭐 20살에서 뭐 50살, 뭐 20살에서 60살, 뭐 이렇게 이런 나이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람이 많잖아요. 데이터의 양이 많은데 뭐 70세 이상이라든가 뭐 75세, 80세라든가 아니면은 뭐 0세, 5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데이터가 적어요. 그래서 이 70세 이상인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한 데이터가 75세다 아니면 78세다 했을 때 그렇게 뭐 75세 이상 이렇게 적지 않고 70세 이상 혹은 60세 이상 그래서 범주화를 좀 더 크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70세 이상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범주화를 크게 해서 65세 이상으로 변경해서 그 양 끝단의 데이터의 분포를 좀 늘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 끝단의 데이터가 좀 더 많이 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범주화를 시켜주는 것이 이제 상하단 코딩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금융 데이터의 어떤 평균 수익 항목을 보면은 여기는 500만 미만의 데이터는 굉장히 많고 그리고 500에서 1,000만 미만의 데이터는 0.1%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1,000에서 5,000만 미만부터는 이제 뭐 18.97%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특정 분포, 그러니까 데이터의 분포가 적은 구간, 그러니까 500에서 1,000만 미만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0.0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의 수가 굉장히 적어서 재식별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500만 미만 또는 500에서 1,000만 미만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아예 1,000만 미만으로 뭉뚱거리는 거죠. 범주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지 않고 세세하게 분류를 하지 않고 좀 더 기준을 넓게 잡아서 범주화를 시켜서 재식별 위험을 낮추는 것을 이제 상하단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컬 일반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지역별로 동질 집합이
지역을 나눈다고 했을 때, 뭐 서울, 뭐 나주 또는 세종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동지집합을 나눴다고 했을 때, 이 동지집합에 대해서 이제 범주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금액이 뭐 300만 원부터 2,800까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옆에 그림 보시면 300에서 2,800까지로 범주화를 해서 나타내는 것을 로컬 일반화라고 합니다. 범위 방법 같은 경우에도 이게 로컬 일반화랑 비슷하죠. 그래서 만약에 소득이 3,3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 3,300만 원은 300에서 400만 원, 아니 3,300만 원이다.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대체 표기하는 것을 범위 방법. 그래서 범주화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범위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 문자 데이터 범주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세 품목이 있을 때, 육아용품에 대한 하수 품목이 있을 때 이 상세 품목을 그 이름을 그대로 적어주지 않고 육아용품으로 그 상위 항목으로 이렇게 범주화해서 적어준 것을 이제 문자 데이터 범주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비식별화 기술에 대해서 예시를 통해서 좀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을 때 가명, 익명 처리 기술을 적용할 단위를 먼저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 항목별로, 그러니까 칼럼별로 데이터 그 비식별화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항목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지금 맨 처음에 항목 뭐 이름, 뭐 생일 아니면 뭐 성별 이렇게 나이, 성별 이렇게 있을 때 이 항목에 맞는 이 데이터 속성에 맞는 데이터 속성을 분석해서 그 데이터 속성에 맞는 처리 기술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자열이고, 그리고 뭐 생년월일 같은 경우에는 날짜 데이터, 그리고 나이 같은 경우에는 뭐 숫자 데이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속성에 맞는 그런 처리 기술을 적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지금 주소 항목, 오른쪽 표가 주소 항목인데요. 이 주소 항목에서 각각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서울시 강남구 개포 이동이라는 그런 데이터를 가진 그 데이터는 개수가 몇 개인지, 뭐 2개이고, 뭐 서울시 강남구 삼성일동 같은 경우에 1개이고,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어떤 데이터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조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수신장고 같은 경우에는 숫자 데이터죠. 그래서 숫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래서 이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띈다고 했을 때 뭐 이 양끝단에 그런 정보를 뭐 상하단 코딩으로 적용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든지 해서 이렇게 비식별화 기술이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름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생일같이 굉장히 민감한 정보 그런 같은 경우에는 다 삭제를 적용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우편번호, 전화번호도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직업명도 삭제. 그리고 나이 같은 경우에는 0세에서 5세, 5세에서 10세, 15세에서 15세 등으로 범주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범주화, 5세 단위로 범주화를 하고, 주소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이면은 서울시 용산구 이런 식으로 구 단위로 범주화를 했기 때문에 주소도 구 단위 범주화를 적용합니다. 숫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정규 분포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해서 상단 코딩의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가 어떤 원본 데이터에 대해서 가명 처리를 실행했을 때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이름, 생년월일, 뭐 핸드폰 번호, 직업 이름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해서 지금 가명 처리된 데이터에는 그런 항목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이 같은 경우에도 5세 단위로 범주하고, 이 주소 같은 경우에도 뭐 서울시 마포구, 서울시 금천구 이렇게 구 단위로만 나타나져 있고요. 그리고 뭐 만원 단위의 뭐 상단 코딩을 적용했을 때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가명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좀 더 그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그런 예시인데, 예를 들면 뭐 상단 코딩을 뭐 낮춰야 할 항목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파란색 박스, 이 파란색 박스 처리된 부분을 보시면 상단 코딩을 낮추어야 할 항목은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식별성이 높은 정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신장고, 뭐 분기별 성금 같은 경우에는 금융 데이터인데 굉장히 데이터의 어떤 단위가 크고, 그리고 그 데이터의 단위가 굉장히 큰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는 데이터의 양도 적고,
그리고 식별성이 높기 때문에 상단 코딩을 이렇게 범주화를 좀 넓게 잡아서 그렇게 낮춰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높은 단위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렇게 범주화를 좀 더 넓게 잡는 그런 방법을 적용을 해서 식별성을 낮추어야 하고, 그리고 라운딩을 뭐 크게 해야 할 항목으로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 표시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이제 이 지금 항목들도 보면은 굉장히 숫자가 단위가 엄청 크죠. 그래서 이렇게 단위가 크고 세부적으로 숫자가 나와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100단위 라운딩이라든지 10단위 라운딩 이렇게 다운 라운딩을 단위를 낮게 적용을 하지 말고 100만 단위, 10만 단위, 1000만 단위 이런 식으로 라운딩을 크게 적용을 해야 적절한 라운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암호화인데요.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뭐 양방향 암호화, 일반항 암호화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양방향 암호화는 이제 대칭 암호화 시스템, 비대칭 암호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호화하고 복호화를 할 때 같은 키로 암호화 복호화를 하는 것을 이제 대칭 암호화 방식이라고 하고요. 비대칭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호화를 하는 키와 그리고 복호화를 하는 키가 서로 다른 키이죠. 이러한 방식을 비대칭 암호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방향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결합키 생성에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특히 일방향 암호화 할 때는 이제 해시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키가 있는 해시 함수, 그래서 키가 없는 해시 함수, 뭐 솔트가 있는 해시 함수가 있는데, 솔트가 붙은 해시 함수는 이제 솔트라는 어떤 임의의 숫자를 해시 함수 그러니까 앞이나 뒤에 붙여서 좀 더 이렇게 식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솔트가 있는 해시 함수인데요. 그래서 옆에 이 그림을 보시면 이름이 있고, 이러한 이제 이름을 이제 이름에 어떤 해시 함수나 아니면 뭐 다른 그런 걸 붙여서 키가 있는 해시 함수 뭐 이런 걸 붙여가지고 이렇게 아예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게 이제 일방향 암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뭐 암호문을 변경할 수 있지만, 이 암호문 지금 가명 처리되어 있는 이 암호문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것을 원본으로 다시 복원하는 것은 어렵고, 그리고 뭐 동일한 입력값은 항상 동일한 출력값을 가진다, 뭐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동일한 결과값을 생성하는 두 개의 입력값을 찾는 것은 계산상 어려워야 잘 암호화가 된 해시 함수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시 함수와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난수라든가 아니면 솔트라든가 그런 걸 붙여서 이름과 함께 붙여가지고 아까처럼 이렇게 이름을 못 알아보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일방향 암호화이고, 그리고 뭐 해시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난수와 이름을 결합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암호화 기법이 사용이 됩니다. 이제 순서 보전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원본 정보의 순서가 있고, 그러니까 암호화 처리가 된 데이터가 있는데, 그 암호화 처리가 된 데이터의 순서와 원본 정보의 순서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방식을 순서 보전 암호화라고 합니다. 형태 보전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드 번호를 암호화한다고 했을 때 카드 번호가 12자리의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암호화했을 때 뭐 문자가 끼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똑같이 12자리의 숫자로 암호화되는 것이 이제 형태 보전 암호화라고 합니다. 동형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본 정보에서 뭐 연산을 했을 때 내가 그 원본 정보를 암호화를 시켜서 연산한 값을 다시 복호화를 하면 원래 값을 연산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동형 암호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데이터의 값을 사용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 분야에서 이런 요구가 매섭죠. 하지만 당연히 이런 동형 암호화 방식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그리고 고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축 비용과 구현 비용이 매우 다른 암호화 방식보다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양성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저희가 비식별화 처리를 해도 다른 공개 데이터와 결합을 해서 이미 비식별화 처리가 된 데이터를 다시 알아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가명 정보를 이렇게 결합해서
이렇게 다시 제식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정한 결합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데이터 공격을 그런 걸 데이터 공격이라고 하는데요. 그 데이터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 각 도메인별로 이제 서로 다른 감염 처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다양성 암호화라고 하는데 뭐 만약에 뭐 이런 데이터가 뭐 어떤 뭐 의료 분야에서도 뭐 이런 이름키 체중 혈액형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 금융 데이터가 금융 분야에서는 뭐 이름, 뭐 전화번호, 뭐 주민번호 같은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뭐 비슷한 그런 비식별화 기법을 처리를 했으면 그렇게 데이터를 결합했을 때 훨씬 알아낼 수 있는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의료 분야에서는 이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일방향 암호화 방식을 적용한다든지 하고 그리고 금융 뭐 분야에서는 이름에 대해서 삭제 처리를 적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각 도메인별로 다른 감형 처리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데이터 간의 부정한 결합을 차단하는 것이 이제 다양성 암호화입니다. 다음은 무작위화인데요. 무작위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랜덤한 그런 숫자를 이렇게 추가하거나 해서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랜덤하게 무작위하게 감형 처리를 하는 방법을 이제 무작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분 추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년월일이 있으면 여기에 각 랜덤한 숫자, 그러니까 잡음을 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2011년 뭐 10월 8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9에서 2를 빼서 뭐 7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방식이 잡음 추가 방식이고요. 순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값은 유지를 하면서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재배열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순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각각 서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뭐 서울이라는 데이터에는 뭐 이런 소득 금액, 나주라는 데이터에는 뭐 이런 소득 금액이 있을 때 만약에 서울과 나주의 이 순서를 바꿔버리면 당연히 이제 무작위로 순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개인이 식별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그러니까 뒤섞는 거를 말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 데이터에 대해서 뭐 분석을 했을 때 원본을 분석을 했을 때 뭐 평균 소득이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500만 원, 나주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뭐 세종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이렇게 나왔다 했을 때 만약에 제가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데이터를 뒤섞어 버리면 당연히 서울 이 지역별 평균 소득을 구했을 때 이 수치가 다르겠죠. 이미 데이터가 지역별로 뒤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고 싶으면 전체 재별이 아니라 동지 집합 내에서,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그 지역별 집합 내에서 재별을 하면 익명성도 유지할 수 있고 감명성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원본 데이터의 어떤 분석 결과도 일치하게 만들 수 있다. 지역별로 뒤섞으면 그 지역 내에서의 어떤 데이터 값은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평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식별되지는 않지만 평균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동지집합 내 재별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토큰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렇게 결제 시스템, 금융 시스템에 많이 사용이 되는 방식인데요. 저희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때 뭐 이렇게 그 카드사로 정보가 갔다가 뭐 상점으로 갔다가 뭐 결제 서비스 업체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정보가. 근데 그렇게 정보가 그대로 왔다 갔다 하면은 굉장히 해킹당할 위험도 높고 식별될 위험도 높기 때문에 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토큰으로 대체를 해서 이 신용카드 정보가 토큰 생성기로 가서 이렇게 토큰 저장소에서 뭐 이런 식으로 토큰을 조회해서 이렇게 토큰으로 대체를 한 다음에 이렇게 뭐 카드사라든가 아니면 결제 서비스 업체라든가 이런 식으로 토큰으로 대체가 되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제 토큰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난수 생성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어진 입력값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하고 패턴이 없는 값을 생성하는 그런 어떤 임의의 숫자를 생성하는 것을 이제 난수 생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뭐 의사 난수 생성기 하면서 이렇게 고객 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패턴이 없는 그런 랜덤한 숫자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난수 생성기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완전한 난수의 또 생성은 불가능한 게 만약에 제가 10이라는 숫자를 넣었을 때 이러한 난수가 생성된다 했을 때 똑같이 10이라는 숫자를 또 난수 생성기에다 넣으면은 똑같은 난수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완전한 난수의 생성을 하게 하려면 똑같은 숫자를 놔도 다른 랜덤한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난수 생성기는 이렇게 똑같은 숫자를 넣으면은 똑같은 비슷한 난수가 나오기 때문에 완전한 난수의 생성은 그럼 불가능하다. 뭐 이러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기술인데 기타 기술 같은 경우에는 먼저 표본 추출이 있습니다. 표본 추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의 일부를 데려와서 그 일부를 분석해서 전체에 대한 그런 분석을 대신하는 그런 기법을 표본 추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해부화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이 있으면 이 하나의 데이터셋을 이제 식별성이 있는 데이터셋 그리고 하나는 또 식별성이 없는 데이터셋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데이터셋으로 분류하는 기술을 해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표를 보시면 지금 이 하나의 표를 두 개의 표로 나눴는데 근데 이 첫 번째 왼쪽의 표는 지금 이름이 들어가 있고 뭐 성별이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식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이 하나 있고 하나는 옆에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숫자밖에 없죠. 그냥 월 납입금액 총 납부금. 이 데이터표를 보고 누군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식별성이 없는 그런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데이터셋으로 분류하는 기술을 해부화라고 하고요. 재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본과 최대한 유사한 통계적 성질을 보이는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한다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그 원본 데이터의 패턴이 있으면 랜덤 데이터가 어떠한 패턴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원본 데이터가 완전 똑같은 패턴을 가지지 않고 다 가지면 안 되겠죠. 완전히 똑같은 패턴을 가지지 않고 최대한 유사한 패턴을 가지는 어떤 가짜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원본 데이터처럼 보이게 하는 그렇게 유사한 패턴을 원본 데이터와 유사한 패턴을 가지는 그런 데이터,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을 재현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재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뭐 미국에서 이게 재현 데이터를 활용해서 통근 데이터를 비식별화한 처리가 있는데 뭐 통근 같은 경우에는 뭐 통근 루트에 대한 뭐 그런 데이터가 있다. 뭐 경기도 화성에서 서울로 뭐 누가 얼마만큼 출근하고 아니면 저기 뭐 일산에서는 뭐 얼마만큼 출근하고 뭐 이렇게 통근 루트에 대한 그 데이터가 있다 했을 때 이 원본 데이터에 어떤 그런 패턴이 있겠죠. 패턴이 보이겠죠. 어디서 얼마만큼 더 많이 출근하고 어디서는 적게 출근하고 어디서는 뭐 이런 게 높고 막 이렇게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과 가장 유사하게 보이도록 그런 통계적 그런 성질, 통계적인 패턴이 있을 때 가장 유사한 패턴을 보이도록 가짜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내서 그거를 사용하는 것을 이제 대연 데이터 기법이라고 합니다. 동형 비밀 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식별 정보나 뭐 식별 가능한 정보를 뭐 메시지의 공유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뭐 2개 이상의 쉐어로 대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그 가명 임명 처리된 데이터를 이렇게 쉐어하는 것을 공유를 해서 만약에 이게 지금 내가 이제 이 가명 임명 처리를 한 이 비식별화한 데이터를 내가 이제 원본 정보로 돌려놓고 싶다, 재식별하고 싶다 했을 때 그 공유자들이 모두 동의를 해야 다시 이제 재식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것을 이제 쉐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권한을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비식별화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이제 동형 비밀 분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차분 프라이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계 데이터베이스와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쿼리를 보내서 데이터를 뽑아오잖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쿼리를 보내서 데이터를 뽑아올 때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뽑아오면은 그 비식별화가 적용이 안 된 거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뽑아올 때 어떤 잡음이라든가 노이즈를 추가해서 만약에 잡음을 많이 추가를 하면 프라이버시, 그러니까 임명성은 보장이 되는데 정확성이 떨어지게 돼. 데이터의 정확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잡음을 적게 추가를 하면은 데이터의 이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적 분석을 할 때 당연히 데이터 정확도는 높겠죠. 근데 임명성,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음을 적절하게 추가를 해서 정확성이 다소 낮지만 높은 임명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이제 차분 프라이버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분포 특성을 유지해서 데이터의 유용성은, 그러니까 이 유용성, 그러니까 정확성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본을 추구하는 기법이 이제 차분 프라이버시 기법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차분 프라이버시 기법은 이제 모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신뢰할 수 있는 큐레이터 모델과 지역 모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큐레이터 모델 같은 경우는 가운데 이렇게 트러스트 큐레이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베이스에 데이터 쿼리를 보내서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뽑아올 때 그 큐레이터, 트러스트 큐레이터라는 게 붙어서 전체 데이터를 취합하여 노이즈 삽입 수준을 결정해서 데이터 유용성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큐레이터가 껴있기 때문에 이 큐레이터를 신뢰해야 한다는 이 큐레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있다. 그 신뢰도 문제가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고요. 지역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각각 이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취합해서 노이즈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 따로따로 노이즈를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큐레이터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원천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그런 큰 기업에서 채택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 신뢰할 수 있는 큐레이터 모델에 대해서 이제 모델에 비해서 뭐 효율성이라든가 유용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데이터를 비식별화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비식별화한 기술, 비식별화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데이터가 재식별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와 데이터를 결합해서 재식별화한 데이터를 이제 재식별될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식별될 위험성을 측정하는 그 모델을 이제 프라이버시 모델이라고, 보호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은 재식별에 대한 위험성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이제 정의가 있고요. 또 이제 보통 K 익명성, L 다양성, T 근소성이 있는데 보통 K 익명성 모델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 익명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K 익명성은 전체 데이터셋의 동일값의 레코드가 K개 이상 존재하도록 하는 그런 모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K값, 이 전체 데이터셋의 동일한 레코드의 어떤 K값, 개수, 동일한 레코드의 개수, 그 K값이 이제 재식별 위험의 한계치, 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한계치를 설정하고, 뭐 200개든 아니면 뭐 3개든 뭐 이런 식으로 한계치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 속성자, 그러니까 칼럼을 분류를 합니다. 데이터의 칼럼, 항목이죠. 그걸 분류를 해서 가명 익명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 가명 익명 처리를 한 데이터에 대해서 K값을 측정을 해서 이 K값을 넘지 못하면,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셋의 동일값의 레코드가 뭐 200개 이상 존재하지 못하거나 뭐 150개 이상 존재하지 못한다. 그랬을 때 다시 가명 익명 처리를 하는 것을 이제 K 익명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K값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K값은 지금 동질 그룹 내에서 뭐 재식별될 가능성은 동질 그룹 수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K값을 200으로 잡으면은 그 전체 데이터셋에서 동일한 값을 가진 레코드가 200개가 있는 거예요. 200개가 넘어야 하는 건데 이제 그러면 이 데이터들이 재식별될 가능성은 200분의 1이겠죠. 그래서 이 200개 중에서 왜냐면 같은 레코드가 200개가 넘어가는데 그 레코드를 재식별할 그런 확률을 쟀을 때 200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된 K값을 기준으로 K분의 1이 재식별 위험이고요. 그래서 K값이 5다 했을 때 재식별될 위험도는 5분의 1 해서 20%.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불특정 다수한테 개방하는 경우에 재식별 위험도는 최소 10% 또는 5% 미만이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K값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10% 미만이었기 때문에 위험도를 10%로 정하겠다. 그러면 K는 10이 되겠죠. 그래서 위험도를 5%로 정하는 경우에는 K는 20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위험도를 10%를 정하면 전체 데이터셋 동일한 값의 레코드가 10개 이상 되어야 되고 5%를 정하면은 전체 데이터셋에 이제 동일한 값을 가진 레코드가 20개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K 값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 값, 이제 K 익명성은 이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이 개인을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직접 식별자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이런 직접 식별자 같은 경우에는 삭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삭제 처리를 하고, 뭐 생년월일 아니면 뭐 직업, 주소, 뭐 우편번호 같이 막 이제 그러니까 개인의 정보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그렇게 고유하게 부여된 정보는 아닌 정보, 간접 식별자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간접 식별자의 보통 K 익명성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를 보여드리면 뭐 이름, 주민번호, 뭐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다 삭제를 하고, 지금 성별, 연령, 뭐 결혼 여부, 뭐 주거 소유 교분 같이 간접 식별자만 남았는데, 이 간접 식별자에 대해서 K 익명성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K 익명성 같은 경우에는 동질 그룹별 건수를 계산을 해서 이 K 값을 넘지 않으면 다시 가명 임명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명 임명 처리는 레코드를 삭제하거나 마스킹을 하거나 다시 재범주화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시 재식별 처리를 해서, 식별 처리를 해서 비식별 처리를 해서 이렇게 K 값이 3이면 3을 넘도록 하는 걸 말하고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 K 익명성 200이다 했을 때 여기서 200은 값입니다. 그래서 K가 200이고 그러면 전체 데이터셋에 동일한 값의 레코드가 200개 이상 존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재식별될 위험도는 200분의 1 해서 0.5%이고요. 그리고 형별과 나이 항목에 대해서 K 익명성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 여기 맨 옆에 왼쪽 표를 보시면은 나이별로 0세에서 5세, 5세에서 10세 이런 식으로 나이별로 지금 범주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동질 그룹별 레코드 건수를 먼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쭉 해서 0세 이상 5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여자는 114명,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124명, 그리고 5세 이상 10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의 데이터는 여자는 119명, 남자는 158명 이런 식으로 레코드 건수를 쭉 계산을 해서 지금 지금 다른 나이 집합 같은 경우에는 다 200개가 넘는 데이터가. 근데 0세에서 5세, 0세에서 5세 미만, 그리고 5세 이상 10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200개를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범주화를 해서 K 익명성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아까랑 다른 점은, 아까는 0세에서 5세 미만, 그리고 5세 이상에서 10세 미만이었는데 아예 0세 이상에서 10세 미만으로 묶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재범주화를 해서. 그래서 이 개수를 세웠을 때 200이 넘어가죠. 뭐 여자 같은 경우에는 233명, 남성 같은 경우에는 282명 이렇게 넘어가서 이 K200을 만족하도록 이제 그 데이터의 어떤 재식별된 위험도를 측정하는 것을 이제 K 익명성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L 다양성인데요. L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먼저 K 익명성을 해도 그렇게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그러니까 좀 더 데이터를 재식별하기 어렵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L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동질 그룹 내 민감 정보가 서로 다른 값을 갖고, 그래서 아까 K 익명성 같은 경우에는 전체 데이터셋에서 그 동일한 값의 레코드를 세는 거였는데요. L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K 익명성을 다 적용하고 나서도 아직도 민감한 정보가 남았을 때 그 동질 집합 내에서 그 민감한 정보가 서로 다른 값을 갖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L이 2인 경우에는 이제 2가지 이상의 다른 값이 가져야 되고, 3인 경우에는 3가지 이상의 다른 값이 가져야 되는데요.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비식별화 전 의료 데이터가 있고, 뭐 선거인 명부라는 공개된 데이터,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지금 이 데이터 간의 데이터를, 의료 데이터와 선거인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풀어다니는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이렇게 28세 남성인 김민준 씨가 뭐 전립선 연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와 데이터를 결합해서 개인의 어떤 민감한 정보를 알아내는 것을 데이터 공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비식별전 데이터와 공개된 데이터가 결합해서 민감한 정보가 드러내는 것, 이것이 연결 공격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뭐 어떤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렇게 그 데이터 연결 공격을 통해서 개인의 병명이 다 유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그렇게 유출된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자 저희가 비식별화를 해서 그래서 K 익명성을 적용하고 이렇게 프라이버시 보호노대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K 익명성을 지금 적용한 데이터예요. 이 비식별화 후 의료 데이터는 K 익명성이 적용된 그런 데이터인데, 데이터 집합에서 이제 같은 값이 적어도 K개 이상 존재하도록 해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보시면 아까 28세 남성인 김민준은 지금 그룹 1에서 4번, 지금 구분 번호를 보시면 1에서 4번이죠. 이 1에서 4 그룹에 속하는 거겠죠. 30세 미만이죠. 30세 미만이고, 그리고 지역 코드가 130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1에서 4번에서 지역 코드와 연령으로 범주화된 이 동질 그룹 내에서 속하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전립선염 2개, 고혈압 2개, 그리고 마찬가지로 5에서 8번도 보시면 뭐 위암, 전립선염, 고혈압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질병이 이렇게 혼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남성이 전립선염에 걸렸는지 고혈압에 걸렸는지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식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렇게 동일한 정보를 가진 레코드가 하나의 동지집합을 이렇게 구성할 때, 예를 들면은 지금 9번에서 12번 같은 경우에는 이 동지집합의 경우에는 다 위암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아까는 뭐 이렇게 질병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내기 어렵지만 위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알아낼 수 있잖아요. 다 똑같은 질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별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룹 같은 경우에는 K 익명성을 적용했어도 L 다양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L 다양성 적용 대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 이렇게 질병만과 같이 민감한 정보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인계치를, 그러니까 뭐 L을 넘지 않는 레코드에 대해서 감염 인명차를 다시 하는 그런 방식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L 다양성을 적용하기 전에는 아까는 뭐 이렇게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에 걸렸는지 고혈압에 걸렸는지 알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괜찮은데 여기 지금 30대, 약간 30세 아래, 그러니까 20대 집합에서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염에 걸릴 수 없기 때문에 고혈압에 걸렸다. 이런 식으로 배경 지식에 의한 데이터 공격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9번에서 12번에 이 맨 마지막 그룹을 보시면 지역 코드가 130으로 시작하는 지금 이 사람들, 윤건우, 손윤서, 민우진, 허수빈이라는 이 4명의 사람들은 모두 위암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질성 공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L 다양성을 3을 적용을 해서 적어도 동집합에서 3가지 이상의 데이터는 존재해야 된다는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다 마지막에 동집합이 지금 다시 재범주화를 한 거죠. 지역 코드와 나이로 다시 재범주화를 했는데 아까는 그 동지집합에서 다 위암이라는 그런 정보가 다 똑같았는데, 근데 이제는 전립선염, 고혈압, 위암, 뭐 전립선염, 고혈압, 위암 뭐 이런 식으로 섞여 데이터를 다시 재섞은 겁니다. 되섞어서 동지집합 내에서 3가지 이상의 질병으로 구성되도록 해서 이렇게 그런 아까와 같은 데이터 공격이 발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이제 L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T 근접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T 근접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계 처리를 했을 때, 만약에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통계 처리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동지 집합에서 특정 정보의 분포와 전체 데이터 집합에서 정보의 분포가 T 이하의 차이를 보이도록 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K 익명성, L 다양성, 뭐 T 근접성으로 이렇게 점점 그 데이터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재식별 위험도를 재는 기준이 점점 엄격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L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정보에 적용을 했는데 T 근접성 같은 경우에 더 아주 민감한 정보 포함되었을 때 이제 적용이 돼요. 그래서 L 다양성보다 강력하고 L 다양성에 대해서 비식별됐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데이터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T 근접성이 그러면 어떤 원리로 작용이 되는 거냐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 그 데이터의 어떤 그 통계적으로 이렇게 분포와 특성을 분석을 먼저 해요. 그래서 분석을 해서 먼저 모집단의 그 전체 데이터셋의 분포도가 있고, 그리고 아까 불러 지역이나 나이에 따라서 데이터를 나눴을 때 그 동질 그룹 내에서의 민감한 정보, 아니 동질 그룹 내에서의 분포도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모집단에서의 데이터의 분포도와 동질 그룹 내에서의 데이터의 분포도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모집단에서는 남녀 비율이 1대 0인데 특정 동질 그룹, 그러니까 그 모집단 아래의 데이터 그룹에서는 0대 1이면, 그러니까 모집단의 데이터 분포와 비율과 그리고 동질 그룹 내에서의 데이터 분포나 비율이 다르면 T가 1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도록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비슷하도록. 그래서 동질 집합에서의 분포와 전체 데이터 집합의 분포가 특이하지 않도록 둘 다 일치하도록, 그러니까 T가 0에 가깝도록 유지하는 것이 이제 T 근접성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아까 L 다양성과 K 익명성, L 다양성까지 다 적용을 하고 T 근접성을 이제 적용하려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여기 그 질병 같은 경우 위궤양, 급성위험, 만성위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질병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L 다양성은 충족이 돼요. L 다양성은 충족이 되고 이렇게 다 다양한 질병이 다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만족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병명은 달라도 저희가 이게 다 위와 관련된 질병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위궤양도 위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위와 관련된 질병이고, 위염도 위와 관련된 질병이고. 그러니까 이제 문자상으로는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사람이 데이터를 봤을 때에는 그 데이터가 지금 어떤 부위와 관련된 질병인지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유사성 공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위와 관련된 그런 유사 질병으로 데이터가 식별될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급여를 보시면 원본 데이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의 급여를 봤을 때 0에서부터 시작해서 300, 400, 500, 600, 800, 900, 1000, 1100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분포가 굉장히 고르잖아요. 고른데, 근데 지금 이 1에서 3번으로 시작하는 이 20대 연령의 데이터가 집합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300, 400, 500으로 굉장히 데이터의 분포가 촘촘해요. 그래서 이렇게 모집단의 분포와 동질 그룹 내에서의 분포가 다르면, 특히 이 동질 그룹의 분포가 굉장히 촘촘하고 낮은 값에 분포되어 있으면, 데이터가 쏠려 있으면 쏠림 공격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공격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고자 이제 T 근접성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T 근접성을 적용하게 되면은 다시 지금 보시면 지역 코드와 연령별로 다시 재범주화를 한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20대의 집합, 40대 40대 이상, 30대의 집합, 그리고 40대 초과의 집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합을 나눠놨는데, 지역 코드를 마스킹 처리를 좀 덜 하고, 그리고 연령을 이제 다시 재범주화, 40대 미만, 40대 초과, 30대 이런 식으로 다시 재범주화를 했죠. 그래서 다시 지금 1번, 3번, 8번 이 첫 번째 이 동질 그룹을 보시면 지금 위궤양, 만성위염에다가 폐렴이라는 그런 폐와 관련된 질병을 섞어서 특정 부위의 질병을 유추하기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급여 같은 경우에도 300, 500, 900으로 데이터가 쏠려 있지 않고 고르게 분포되도록, 이 원본 데이터의 급여의 데이터가 고른 분포를 가진 데이터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동질 그룹 내에서의 데이터 분포도 똑같이 고른 분포를 가지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T가 0에 가깝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T 근접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제 데이터 비식별화 기술과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